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조홍만입니다. 그 오늘은 여러분 우선 우리 교재의 이제 39쪽으로 한번 가보죠. 그 39쪽의 그 부당한 논증 유형 그 제목 바로 위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연연 논증이 이제 그 세 가지 종류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간략한 언급이 좀 있습니다. 요거 읽고서 얘기를 좀 나눠보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지금까지 소개한 타당한 논증들은 명제 논리에서 타당한 논증들 중 대표적인 것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 그 타당한 연용 논증을 이제 네 가지를 배울 겁니다. 근데 이 명제 논리 외에도 타당한 논증들이 더 있는데요. 가령 정언 명제의 논리 그랬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제 살펴보기는 했지만 이것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대당 사각형이라고 해서 A 명제, E 명제, I 명제, O 명제. 우리가 보통 정언 명제는 S는 P다 이렇게 주어 개념하고 수로 개념. 그래서 이게 정언 명제의 기본 단위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S는 P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이제 주어 개념과 뭐 수로 개념 또는 그 우리 이제 매개념이라고 하는 중명사 이런 것들이 문장 내에서 서로 그 포함 관계 여부를 가지고 그걸 따져서 그 하나의 그 명제 내에서 계산을 하거든요. 그 함축 관계를 우리가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주연이냐 부주연이냐 이런 말도 쓰죠. 네. 그래서 이거 이제 그 정언 논증이라고 하는 그러한 실로지즘이라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로 논리가 있는데 이 수로 논리는 지금 우리가 그 얘기했던 이런 정언 논증과 그 다음에 이 명제 논증이 이제 합쳐진 그러한 그 논증이 수로 논증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로 이 명제 논증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형 논증 중에서도 이 명제 논증, 이 명제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단위가 명제예요. 그래서 정언 논증은 명제 내 계산이라고 한다면 이 명제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명제들 간의 계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명제 간의 그 논리적 관계, 그것을 따져서 우리가 타당한 이 명제 논증에서 타당한 논증과 부당한 논증을 우리가 학습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제가 이제 여러분께 제공해 드렸던 진리표도 있고요. 또 거기에 논리 연결사들이 있습니다. 그것들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하고, 그리고 이제 추론 규칙이 이제 있는데 그 두 가지입니다. 일단 이제 타당한 그 논증들의 형식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숙지를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동치 규칙 또는 대치 규칙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언급을 해드릴 테니까 아마도 이제 오늘은 그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인 작업들, 사전 작업들, 배경 지식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이제 주로 논의가 될 겁니다. 좀 많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학습할 내용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36쪽의 타당한 논증 유형으로 한번 와보죠. 우선 여러분 뭐 이미 학습해서 우리는 타당성, 부당성에 대한 얘기들을 했는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이제 연역 논증과 관련된 그런 수식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아십니다. 그러니까 굳이 붙이자면 연역적으로 타당한 논증 유형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뭐 타당한 논증은 논증 내용이 아닌 형식에 의존한다. 그렇죠. argument form이라고 하는 것은 타당, 부당이라고 하는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 논증의 내용이 건전하지 않은 건전성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전 시간에 학습을 했습니다. 이미.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하고 그동안에는 그냥 문장 예들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좀 직관적으로, 그러니까는 기호화하지 않고요, 직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논리적 직관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까지 오기 전에 이게 복잡한 문제 해결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관적인 이해가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굳이 제가 이제 말씀을 안 드렸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문을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기호화를 하셔야 해요. 그리고 그 기호화를 하신 후에 말씀드렸던 논리 규칙들이 있거든요. 그 논리 규칙들에 의거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네. 처음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재미를 붙이시면요,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찾으러 다니게 됩니다. 수학 문제 풀듯이, 아주 어려운 수학 문제는 아니거든요. 수학 문제 풀듯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지문을 보시고 정확하게 기호화를 잘해야 됩니다. 이따가도 제가 문제 하나를 풀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겠는데, 기호화를 잘못하면요, 논리 규칙 다 필요가 없죠. 잘못해 놨기 때문에 규칙 적용도 안 되고, 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정답을 찾는 데에는 전혀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문을 읽고 그것을 기호화를 완벽하게 해내실 수 있어야 하고 꼼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꼼꼼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논리 규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잘 숙지하고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면은요, 상당한 성취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자, 그러면 오늘 비가 오면 우리 집 앞마당 땅이 젖는다 그랬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께 드린 논리 연결사들을 보면은요, 부정이라고 하는 게 있죠. 무엇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연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께 제공한 자료들에도 보면은 그 기호화를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제 뭐 대문자 A나 B, C, D 이런 거를 쓸 수도 있고, 또 다른 책들을 보면은 소문자 P나 Q, P, Q, R, S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뭐 아니면 뭐 오늘 이제 우리 여러분께 과제도 제가 드리지만 그냥 거기에 나오는 요일에 첫 글자만 따서 뭐 월, 화, 수, 목, 금 뭐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하고 문제 해결을 할 때 대문자 A, B, C, D로 그렇게 알파벳으로 가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유념을 해주셔서, 저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만 여러분은 다른 방식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대문자 알파벳으로 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정이 있고 연언이 있어요. 연언 표시는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래서 A 그리고 B 그러면은 이거는 A하고 B가 이럴 때에는 연언이라는 논리적 연결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A는 연언지, B도 연언지라고 합니다. 그럼 또는이라고 하는 선언이 있겠죠? 그럼 A 또는 B 그러면 A는 선언지, B도 선언지라고 해요.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 함축이라고 하는데 화살표 방향이 있습니다. 마치 시간의 화살처럼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예. 시간은 항상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서 미래로 가죠. 왜 미래에서 과거로는 못 갈까요? 좀 어려운 말로 말씀드려볼까요? 저의 어떤 그 지적 허영심, 좀 그런 것도 뭐 표현한다, 잘난 척한다고 그래, 뭐 하여튼 연력학 제2법칙 뭐 그렇게 예. 항상 시간은 하나의 방향이죠. 예. 그러니까 이 화살표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이건 이제 그 조건이라고 그러거든요. 조건 논증이라고. 그러면 A이면 B 그러잖아요. 예, 이거 이제 조건 명제인데 논증이 하나 잘못했군요. 조건 명제인데 A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전건이라고 그러고요. 뒤에 나오는 B를 후건이라고 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제 만일 전제들이 참이라면 하는 거는 우리가 전건이라고 표현했었잖아요. 조건 명제에서는 앞에 나오는 것을 전건, 뒤에 나오는 거 후건이라고 해요. 이 용어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오늘 비가 오면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집 앞마당 땅에 젖는다. 이거 앞에서 살펴봤던 예인데 이거를 우리가 기호화해 보겠습니다. 대문자 알파벳으로 A이면 화살표, B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오늘 비가 왔다. A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결론이니까 이 결론 표시 있죠. 예, 세 개. 우리 집 앞마당 땅이 젖었다. 그러면 B이다. 그럼 이거 A이면 B, A 그러므로 B라고 얘기하면 이것이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알아봤듯이 이건 전제가 참이라는 결론이 반드시 참인 타당한 논증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전건 긍정 논증 또는 정건 긍정식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모두스 포넨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설명을 한 번 더 보시면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 그 타당한 연용 논증이기 때문에 이 형식에 들어오는 어떠한 것들도 다 타당합니다. 우리가 논증 구조에 있어서는 그렇죠. 이제 타당한 논증 형식의 그 첫 번째로 여러분 하고 정건 긍정식, 정건 긍정 논증을 이제 봤고요. 이것의 대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집합에서 학습하셨듯이 A이면 B다의 대우면 not B이면 not A다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지금 예 3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 비가 오면 우리 집 앞마당 땅이 젖는다. A이면 B다죠. 젖지 않았다. not B다. 그러므로 not A다. 그러니까 A이면 B다, not B다, not A다. 이거는 A이면 B다의 대우 아니겠습니까? 이건 항상 그 동치관계잖아요. 이렇게 외우면 훨씬 더 쉽죠. 이걸 우리 뭐라 그러냐 그러면 후건 긍정식이라고, 아니 후건 부정식이라고 합니다. 이걸.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타당한 논증 형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후건 부정 논증, 후건을 그러니까 정건을 긍정하면 타당하고 후건을 부정하면 타당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러면 이것만 있는 게 그래서 이거 정건 긍정 논증하고 후건 부정 논증을 이렇게 논증의 형식으로 기호화하면 A이면 B, A 그러므로 B, A이면 B, not B 그러므로 not A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호화시켜서. 네. 이 두 가지를 배웠죠. 그러면 뭐 두 가지 더 배우고 우리가 부당한 논증 형식으로 가서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여기 예 4가 있는데요. 이건 뭐 아주 이것도 직관적으로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기호화해 볼까요, 한번 여러분? 만약 영희가 늦게 잔다면 A라면 조건 명제니까요. 뭐뭐라면 하니까 영희는 아침에 늦게 일어날 것이다. B다. 영희가 늦게 일어난다면 B라면 영희는 학교에 늦을 것이다. C다. 그러므로 A이면 C다네요. 그러니까
A면 B, B면 C.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직관적으로 B를 매개로 해서 A면 C가 나오죠. 요건 우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건 명제들이 3단으로 되어 있는 논증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조건 3단 논증 그래요. 여기 이제 영어로 이렇게 뒤에 보면은 뭐 hypothetical syllogism 그런데 실로지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실로기스무스라고 그래서 히라버로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3단 논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건 3단 논증에 대해서도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전제가 참이면 결론은 반드시 참인 타당한 논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많이 사용되는 타당한 논증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 이제 예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예 5가 있습니다. 여기 뭐 벤너나 아츠는 K1 월드 그랑프리에서 우승한 적이 있다. 이걸 어떻게 기호화할 수 있을까요? 벤너가 K1 월드 그랑프리에서 우승한 적이 있거나 아니면 아츠가 우승한 적이 있거나죠. 그래서 이것을 A 또는 B 이렇게 기호화합니다. 그랬더니 벤너는 K1 월드 그랑프리에서 우승한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not A다. 따라서 아츠가 우승한 적이 있다. 그래서 그러므로 B다 이렇게 기호화를 하는 겁니다. A 또는 B. 이때 여러분 우리가 이거 또는 선언이라고 하잖아요. 예, 선언. 논리적 연결사 이게 선언이거든요. 그러면은 A하고 B는 당연히 선언지가 되겠죠. 선언지 중에 하나를 부정함으로써 다른 하나를 결론으로 도출하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은 선언 3단 논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말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언지 제거법이라고 합니다. 선언지들 중에서 하나를 제거함으로써 나머지 하나를 결론으로 도출해내는 그래서 선언 3단 논증이라고도 하고 선언지 제거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타당한 논증 형식이죠. 항상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거를. 물론 다른 경우가 하나 더 있어서 조금 이따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A 또는 B라고 했을 때 선언지 중에 하나인 뭐 A를 제거할 수도 있고 B를 제거할 수도 있고 나머지를 결론으로 도출해낼 수가 있으니까 형식 여기 내용도 지금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우리가 정권 긍정 논증, 후권 부정 논증, 조건 3단 논증, 선언 3단 논증이라고 하는 연역 논증 중에서 명제 논증, 그 명제 논증에 타당한 그 논증들 4가지를 우리가 학습한 게 되겠습니다. 네, 한번 여러분들이 잘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 그러면은 부당한 논증 유형이 있다고 하네요. 여기 이제 그 연역적으로 부당한 논증들이 있다. 네, 그렇죠. 여러분 연역적으로 부당한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논증 구조, 논증 패턴의 문제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뒤에서 오류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 지금 부당한 논증은 오류인데 이거는 타당 부당 그러면은 내용의 오류가 아니라 뭘까요? 형식의 오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특히 형식적 오류라고 해요. 그럼 오류는 형식적 오류만 있냐? 아니에요. 비형식적 오류도 있어요. 비형식적 오류는 무엇일까? 그러면은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막 이러잖아요. 막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서 오류론을 배우는데 상당히 재미있죠. 그것도. 근데 여기서는 형식적 오류로서의 지금 연역적으로 부당한 논증을 학습을 할 겁니다. 또 비가 오네요. 예.
아침에 비가 내렸는데 지금은 그쳤지만 오늘 비가 오면 우리 집 앞마당 땅이 젖는다. 우리 집 앞마당 땅이 젖었다. 따라서 오늘 비가 왔다. 이거 기후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A이면 B이다. B이다 A이다. 이건 뭡니까? 후권을 지금 긍정하고 있죠. 우리가 알다시피 타당한 연역 논증은 전권을 긍정해야 될까요? 후권을 긍정해야 될까요? 전권을 긍정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후권을 긍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오류입니다. 이런 형식은 다 오류예요. A면 B다, B다 A다, 전부 다 오류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뭐 정권 긍정은 타당하고 후권 긍정이 오류라는 거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본다면 제가 지금 이게 이 칠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직접 이것을 이제 칠판에 적어서 보여드리면은 단박에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상상을 통해서 칠판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바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후권 긍정의 오류를 이게 왜 오류인지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리표를 통해서 증명을 해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선 여기에 A, B라고 하는 전권과 후권이 등장하죠. 그러면 여러분 진리표에 가보면 거기에 이제 조건 명제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전권, 후권 나오면은 그 전권, 후권들이 진리값이 어떤 경우에 이 조건 논증이 이 조건 논증 이 조건 명제가 그렇죠. 여기서 명제라고 얘기했죠. 이 조건 명제가 참이 되냐 거짓이 되냐를 보면은요. 정권이 참이고 후권이 거짓일 때만 거짓이에요. 그렇죠? 나머지는 전부 상관없이 다 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대로 그걸 적용시켜 가지고 여기에다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A, B를 써놓으시고 T, T, F, F, T, F, T, F를 쓰죠. 그러면 A이면 B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의 진리값을 여러분들이 쭉 한번 적어보세요. 그럼 T, F, T, T가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제는 뭐였습니까? A면 B다인데 정권을 긍정해야 되는데 후권을 긍정했으니까 여기는 B가 되겠죠. 그러면 B에 해당하는 TF, TF를 적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결론으로 지금 나와 있는 A면 B인데 B면 A다. A에 대한 진리값을 또 적어보세요. TT, FF가 되겠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은 전제들이 참인데 그러니까 A이면 B다, 그 다음에 B다라고 하는 이 전제들이 참인데 결론이 거짓인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T인데 F인 경우가 하나 등장하잖아요. 이거 여러분 있을 수 있는 겁니까? 타당한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들이 참이라면 결론은 반드시 참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제들이 참인데도 결론이 거짓이 나왔어요. 무슨 논증입니까? 부당한 논증이죠. 그래서 우리가 후권 긍정의 오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그럴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 뒤에 나오는 전권 부정의 오류. 후권을 부정해야 되는데 전권을 부정하잖아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 진리표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대로.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전제들이 참인데도 결론이 거짓인 경우가 나와요. 이거는 부당한 논증이구나. 근데 여러분이 정권 긍정식 있죠. 그거를 여기다가 대입해 가지고 만들어 보세요.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참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아셨죠, 여러분? 그대로 이렇게 정권 후권의 진리값들을 TT, FF, TF, TF 놓으시고 A면 B다 했을 때 TF, TT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뭐 B다, 뭐 TF 나오고, 그 다음에 A다 그러면 TTFF, 뭐 그래가지고 살펴보면 TTF가 나오는 세 번째 그 칸이 있단 말이죠. 천재들이 참이면 결론이 반드시 참인데, 이거는 결론이 거짓이네, 부당한 논증이구나, 오류구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우리가 그냥 맹목적으로 뭐 정권 긍정식 타당하고 후권 뭐 후권 긍정식은 부당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유도 알고 이것을 학습하시게 되면 훨씬 더 뭐 자연스럽게 그 의문을 해소하실 수가 있겠죠. 자, 정권 긍정과 후권 부정인데, 후권 긍정과 정권 부정을 하게 되면 오류다. 여러분 이거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혼동하시면 안 돼요. 완벽하게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합니다. 정권 긍정, 후권 부정, 그거에 이제 반대되는 경우들은 오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선언 3단 논증에서도 이제 오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선언지 제거법이라고 그랬죠. 근데 선언지를 긍정하고 두 번째 전제에서, 그리고 나머지 선언지를 결론으로 도출하잖아요. 그러면 오류가 됩니다. 그래서 선언지 제거법은 타당한 논증인데 선언지 긍정은 오류예요. 선언지 긍정의 오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얘 7이 이렇게 나오는데, 전제 2에서는 A 또는 B 그러므로 not A 이런 식으로 전제들 중에 하나를 긍정을 하고 결론에서 나머지 하나를 부정하는 경우, 이렇게 나오게 되면 선언지 긍정의 오류가 돼버립니다. 물론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뭐 다른 추가적인 전제가 없을 경우에서 상당히 엄밀하게 제한을 두고 있지만, 이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관건이 되는 건 뭐냐면, 이게 이 명제가 이 또는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포괄적 선언이 있고 배타적 선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긍정하면 다른 하나를 당연히 배제해야 되는 그러한 배타적인 선언이 있고, 그렇지 않고 둘 다일 수 있는 경우, 또는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포괄적 선언이 있거든요. 근데 논리학에서는 포괄적 선언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다룰 내용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러죠. 둘 중에 하나이지 둘 다는 아니다라고 하는 게 배타적 선언이라면, 둘 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포괄적 선언이죠. 그래서 이제 얘 8이 나왔는데, 지금은 뭐 더 다른 연예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여튼 대표적인 장동건은 잘생겼거나 키가 크다 그랬어요. 근데 장동건은 키가 크다. 따라서 장동건은 잘생기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선언지, 여기 보면은 이제 선언지 긍정을 했는데, 그래서 키가 크니까 잘생기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이제 사실 포괄적 선언으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다룰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잘생기기도 하고 키가 클 수도 있거든요.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선언지 긍정의 오류가 되는데, 문제는 뒷장으로 넘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얘 구해 보면은 우리 이제 문제에서 이미 살펴봤었습니다. 장동건은 전주에 있거나 서울에 있다. 어떻습니까? 이게 동시에 같이 있으면 이건 인간이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이 동일한 어떤 시공간에 두 곳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분신술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장동건은 전주에 있거나 서울에 있다라고 했어요. 선언명제가 등장했는데 장동건은 전주에 있다라고 이거 선언지를 긍정했네. 그러니까 장동건은 서울에 있지 않다라고 했을 때 선언지 긍정을 했으니까 이것이 오류다?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경우는. 선언지 긍정을 했다 하더라도 이 선언이 배타적 선언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당하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 선언 명제가 포괄적 선언인 경우에는 당연히 오류이겠지만 배타적 선언일 경우에는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선언 3단 논증과 관련했을 때 선언지 제거법과 선언지 긍정의 오류라고 하는 두 가지가 등장했을 때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 것이 과연 이것이 배타적 선언이냐 아니면 포괄적 선언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잘생기고 키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긍정했을 때는 하나만 긍정했을 때는 긍정의 오류겠지만 선언지 긍정의 오류겠지만 전주에 있거나 서울에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긍정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오류로 볼 수는 없다. 배타적 선언이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포괄적 선언과 배타적 선언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와 있고, 여러분 그 다음에 43쪽으로 한번 가시면 요거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뭐 연습 문제도 풀고 그러고 나면은 귀납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연역적으로 부당한 논증이 반드시 나쁜 논증인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귀납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연역적으로 부당한 논증입니다. 왜? 전제가 참이라 하더라도 결론이 반드시 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론이 거짓이 된다라고 하는 걸 부정할 수는 없지만 유의미한 그러한 결론인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그걸 귀납 논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당하지만 연역적으로 필연적이지 않은 부당한 논증이지만 유의미한 논증, 이걸 우리 귀납 논증이라고 하고, 그것을 우리가 차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하나 문제를 한번 직접 한번 풀려고 하거든요. 여러분하고 한번 풀 겁니다. 그 여러분께 이제 그 제공해 드린 이 어떤 논리적 연결사, 그것들의 의미 있죠. 그리고 이제 진리표 있죠.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타당한 논증 요것들 말고 우리가 지금 학습한 것들 말고 다른 것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그것들을 제공해 드렸는데, 함축 규칙이 있고 대축 규칙이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 한번 그 함축 규칙 한번 보죠. 이거 다 출력하셔야 됩니다. 그거. 정권 긍정식, 후권 부정식은 우리가 배웠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조건 3단 논법, 뭐 선언 3단 논법 배웠습니다. 이거. 그리고 구성적 딜레마, 파괴적 딜레마가 있는데, 이 딜레마 논증은 제가 따로 여러분한테 자료를 또 드렸고, 요거 이제 뒤에 여러분들이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또 있기 때문에 요건 차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뭐가 있냐 그러면 연원 제거가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P 그리고 Q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연원지 단순화라고도 하고 연원지 제거법이라고도 하는데, 연원지 중에 하나를 제거했을 때 반드시 그것은 이거 타당한 논증이니까 전제들이 참이면 결론이 참이게 되겠죠. 이것도 여러분 진리표로 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P 그리고 Q가 전제인데 참인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둘 다 참일 때죠. 그러니까 당연히 결론은 참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연원지 결합법 또는 연접이라고도 하는데 이거 많이 쓰입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모르시면 해결을 못해요. 문제 해결을. 그러니까 연원지 단수나 연원지 결합. 연원지 결합법은 뭐냐 그러면 전제가 P이다, Q이다. 그리고 결론은 P 그리고 Q이다 이러는데 이건 당연히 전제가 참이면 결론은 반드시 참이죠. 그렇게 아시겠죠 이제.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선원지 첨가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아주 기발하게 많이 나옵니다. 이거 제가 나중에 여러분한테도 문제 풀면서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아 저건 선원지 첨가법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 P다 전제가 P 또는 Q다 이러는데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반드시 참이죠 여러분. 이 선언 명제의 경우는 둘 다 거짓인 경우 외에는 다 참이거든요. 당연히 전제가 참이면 결론은 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동치 규칙, 대치 규칙이 있는데 이거 여러분 집합에서 다 배우셨던 것이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대우 규칙 있죠? 아까 우리가 이미 살펴봤잖아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지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 단순 함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알다시피 A면 B다? 그러면 이건 뭘로 대체할 수 있냐 그러면 not A 또는 B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건 변형이 가능하죠. 부정을 앞으로 빼서 가로치면 뒤에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이거 많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대우하고 그 다음에 단순 함축, 실질 함축 반드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한테 언급해드리고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제가 이제 다시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제 상기를 시켜드리도록 하죠. 45쪽의 4번 이 문제만 오늘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 있던 연습 문제들 있잖아요. 제가 이제 연습 문제 풀이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조금 어차피 나중에 이제 우리가 기말 시험도 또 치러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연습 문제를 또 한번 미리 풀어놓으시면 저하고 문제풀이를 하면서 뭐 부족한 부분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리 예습해 두시면 그만큼 여러분들에게는 더 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 문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죠. 자, 다음에 진술들이 모두 참이라고 할 때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뭐냐 그랬는데요. 이건 일종의 그 여기에 보기들이 전부 전제들이고 그랬을 때 결론이 반드시 참으로 나오는 그러한 타당한 연역 논증을 묻는 건데 아닌 경우들 안 나오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 보기 있죠. 이런 문제가 뒤에도 나오고 유사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뭘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냐 그러면 이 지문을 기호화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알파벳 대문자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그리고 기호화 잘못하면 논리규칙으로 해결한다 하더라도 그릇된 답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기호화를 꼼꼼하고 명확하게 클리어 앤 디스팅티하게 하셔야 합니다. 자, 하천이 기준 이상으로 오염된 것이라면 A라면 할게요. 수용이 금지된다. B다. 일관성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일관성만. 수용이 금지된다를 저는 B로 본 겁니다. 하천이 기준 이상으로 오염된 것이 아니라면 not A라면 그렇죠? 낚시가 금지되지 않는다. 낚시가 금지된다를 C로 했을 때 금지되지 않는다를 not C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not A이면 not C다. 이렇게 이제 기호화를 잘 하고 있나요? 네. 세 번째, 낚시가 금지되거나 낚시가 금지된다는 건 C라고 그랬죠. C 되거나 선언이죠. C 또는
취사가 금지된다. D로 하죠. 수용이 금지되고 금지되고죠. 되고 B 그리고 취사가 금지된다. D다. 이렇게 B 그리고 D. 자, 그러면 여러분 기호화가 다 끝났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1번부터 5번까지도 여러분들이 전부 다 기호화를 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서 한번 해결해 볼까요? 낚시가 금지되면 수영이 금지된다. C이면 B다. 이거 어디서 도출해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 넘어가 볼까요? 일단 2번은 하천이 기준 이상으로 오염된 것이다. A다 그랬어요. 3번은 낚시가 금지되면 하천이 기준 이상으로 오염된 것이다. 이거 기호하면 뭐죠? 낚시가 금지되면 C이면 A다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겠네요. 두 번째 전제가 not A이면 not C이다. 이것의 대우가 C이면 A다죠.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 대우입니다. 이건 대치기치기니까. 네. 이건 참이고요. 4번 하천이 기준 이상으로 오염된 것이거나 낚시가 금지되지 않는다. 이건 뭐죠? A 또는 not C이죠. 이거는 여러분 A 또는 not C는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 두 번째 그 전제에서 not A이면 not C다의 이 조건 논리적 연결사를 풀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A 또는 not C가 되죠. 단순함축, 실질함축.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거 있죠. 대치규칙에서. 그렇게 해서 풀어버리면 이게 나옵니다. 그렇죠? 5번에 취사행위가 금지된다. D다. 이거 어떻게 나와야 되지? 우선 여러분 1번 한번 다시 갈게요. C면 B다는 이거 어떻게 나올까요? 그러면 두 번째 전제에서 아까 대우가 나왔죠. C면 A다가 나왔죠. 첫 번째 전제가 A면 B죠. C면 A다, A면 B다, C면 B다. 즉 첫 번째 전제와 두 번째 전제를 통해서 우리는 조건 3단 논증을 통해서 C면 B다라고 하는 이 1번이 여기에서 참이라고 하는 것을 도출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2번하고 5번 남았네요. 예. 도대체 이거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여러분 5번에 D가 나왔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보면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연원지 단순화라고 하는 게 있었죠. B 그리고 D라고 했을 때 이 전제가 참이라면 결론은 반드시 참이죠. 단순화하면은. 왜? 이건 둘 다 참일 경우면 참이니까. 그래서 연원지 단순화로 D 나올 수 있는 거예요. B 나올 수 있는 거죠. A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네. 이런 문제가 이제 뒤에도 나오고 요거보다 조금 더 난이도 있는 것들이 나오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추론 규칙들, 함축 규칙과 대치 규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입을 해보시면 다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다소 이제 흥미로운 좀 어려운 그러한 문제를 하나 숙제로 드렸는데 1번이죠. 제가 풀이 과정 중에 하나는 넣어놨습니다. 여기 7번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결하시면 되고 제가 지금 여러분과 같이 풀어본 이 문제처럼 마찬가지로 수학 문제 풀듯이 단계별로 쭉 내려가다 보면 시험은 며칠 날 보는구나 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해결하시고 그러면 이 과정에서 상당한 또 희열을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문을 기호화하고 또 기호화한 내용들을 추론 규칙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결하시다 보면 이것은 일종의 수학적 논증이기 때문에 아주 흥미롭게 잘 여러분들이 풀을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강의를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사실은 어제 그 밤잠을 많이 설쳤습니다. 지금 이제 동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이 지금 이제 금요일 아침인데 최상의 컨디션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만나려고 뭐 또 여러 가지 이제 주변 여건들도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일정한 시간에 제가 영상을 촬영하지는 못합니다. 저만 혼자 사는 게 아니라서. 근데 어저께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그 따님이 또 실종 신고를 냈고, 그래서 아무래도 너무 좀 불길하고, 그리고 또 그 전직 그 비서의 어떤 그 성추행 또 이제 고소 사건도 또 있고 해서 아무래도 좀 이건 좀 뭔가 좀 안 좋은 좀 비극적인 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이런 걱정들이 앞서가지고 좀 심란해서요. 결국은 이제 제가 그 새벽에 그 발표도 보고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저는 뭐 그 박원순 어떤 그 시장님에 대해서 제가 뭐 개인적인 뭐 일면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서 뭐 알고 지낸 적도 없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좀 드리기가 어렵고, 다만 제가 이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시민사회 단체에서 인권 변호사로 처음 첫 발을 내디디셔서 여러 가지 뭐 참 아이러니하지만 성추행을 처음으로 이제 범죄라고 하는 영역으로 가지고 들어왔고, 또 거기에 대한 일정한 또 처벌도 끌어내셨던 분입니다. 소송을 통해서.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한국 사회의 내부 고발, 뭐 배신자라고 많이들 손가락질했는데 그 내부 고발자가 사실은 의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많은 글들도 남기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치인으로 서울시장에 출마하시게 되면서 시민 운동가에서 이제 정치인으로 탈바꿈을 했고, 또 이제 앞으로 뭐 한국 사회 뭐 대선 뭐 잠룡으로 그렇게 이제 많이들 인식이 됐었는데 참 허망하죠. 저는 뭐 다른 말씀은 제가 뭐 드릴 어떤 그런 뭐 위치는 아니고, 철학자로서 뭐 그냥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다면, 여러분 진화에도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인생에도 의미도 목적도 없고 이 우주에도 의미나 목적이라는 게 없어요. 인생의 의미나 목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또 저나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에게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은 굉장히 독특한 동물이다. 왜 그러냐 그러면 상상을 믿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죠. 우리에게 왜 종교가 있고 그리스인들은 왜 신화를 믿었겠습니까?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도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으시면 되고 만들어 가시면 되는 겁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님도 아마도 그분의 그 삶의 궤적을 통해서 스스로 만들고자 하셨던 그러한 의미와 가치들이 있으셨을 거고, 그분의 최근의 행보,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이 사회를 새롭게 디자인하겠다, 소셜 디자이너라고 하는 그러한 명칭으로 늘 소개하셨다는 얘기를 접했습니다.
그분이 꿈꿨던 이 세상이 있었고 그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이 당신의 존재 이유고 가치라고 생각하셨겠죠. 결국 그 의미와 가치가 근본에서부터 흔들릴 때 그 번민이나 고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뿌리째 그 존재를 흔들어 놓을 겁니다. 아마도. 그리고 선택을 하겠죠. 저는 물질과 에너지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E는 mc 제곱이죠. 우리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흩어질 뿐이다. 조금 좀 먹먹한 가슴에 위로를 받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애도의 어떤 복념을 드리고자 그 검은 와이셔츠를 입었습니다. 잠깐 고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명복을 빌고 오늘 우리 명제 논증에 대한 이 강의는 여기에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